다음에 5번 주어 학생들이 그렇죠. 자, 얘를 받아주는 서술어.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혼동이죠. 혼동이나 기억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혼동이나 이상하죠.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뭐 하거나 혼동하거나 그렇죠. 그래야 여기 두 개가 호응하죠. 혼동하거나 작품 이름 을로 고쳐야죠.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야 요 주어에 맞는 서술어 두 개가 딱 잡히죠.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가 사실 수능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바른 문장 표현으로 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생겨나면서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가지고 다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문장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는 거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정도의 주어 서술어 호응이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5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문제 푸는 데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 자소서를 쓸 때도 내가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통해서 내가 쓴 글이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눈이 생겨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반드시 뭐 하라고요? 자, 우리말 문장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만약 영어예요. 만약 영어다 그러면 난 널 사랑해. 그러면 주어 다음 뭐가 바로 나와요. 서술어 나오죠. I love you. 발음이 좀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나는 나오고 그 다음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장의 특징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말들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너를 정말 너무 매우 하늘과 땅이 닳도록 어쩌고 사랑해서 진짜 칠판 한 발 꽉 채울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쓴 주어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주어 서술어 호응과 관련된 비문법적 표현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자면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항상 문장을 끝을 맺을 때, 즉 서술어를 쓸 때 뭐 해라? 주어가 뭐였냐? 주어가 뭐였어요?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볼까요? 모든 직원이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설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뭐죠? 모든 직원이죠? 모든 직원이 뭐 했습니까? 부도를 걱정했어요. 서술어예요. 맞죠? 오히려 설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누가? 모든 직원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즉 이 문장에 이 서술어를 받아주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거예요. 깜빡한 겁니다. 또 우리말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를 잘 생략시키잖아요. 자, 그럴 때 뭐 그럴까? 여기에 뭐를 넣어줘야 돼요? 그는 이런 주어를 하나 반드시 넣어 주어야 되죠. 또 요 문장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주어 뭡니까? 요거 앞에서 바로 나왔었던 거죠? 요거죠. 얘를 받아주는 서술어. 점은 써놨는데 자기가 쓴 거야. 여기서 알아야 할 점과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쭉 쓰는 거죠.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간교와 민족 분열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 선전이었다. 그러면 얘를 까먹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맺으면 안 된다고. 내가 썼던 주어가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뭐뭐 해야 할 점은 선전이었다는 점이라고 썼으니까 것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사실 것을 이제 많이 쓰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문장 것이라는 표현을 너무 남용하면 좋지는 않는데요. 여기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아야 할 점은 정치 선전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고쳐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장을 끝맺기 전 반드시 주어를 확인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문장들도 되게 어색해요. 실제로는 학생이 많이 써요. 주어와 서술어에 동일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쓰세요. 알겠죠? 주어와 서술어가 동일 단어가 중복되면 그 문장 전체가 비문법적 표현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문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책상은 책상이다. 말이 안 되죠? 뭐로 써야 돼요? 책상은 공부하게 만들어진 뭐 가구다.
뭐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뭐 도구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주어 서술어만 보는 거예요. 봄은 봄이다.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삶에도 활력을 주는 계절이다. 그렇겠죠. 계절이다. 이 정도로 해서 약간 상위 개념으로 표현해 주었을 때 정확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 저 극단적인 사례를 들긴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뭐와 뭐를 겹치지 않는다. 주어와 서술어의 같은 단어를 겹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자, 옆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날개가 있죠. 날개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서술어 뭐죠? 주어 뭐죠? 공사가 시작되다. 공사가 개통되다.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찾았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말 들어가줘야 될까요? 뭐 어떤 말이든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겠죠. 개통이라 그랬으니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문장 표현에 감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지금 무려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이죠? 주어 뭐예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쵸? 행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고쳐야 돼. 선생님이 안 써줘도 되죠? 확신이 섰다는 것이다. 뭐뭐라는 점은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표현을 써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보는 눈이 생기면 목적어와 부사어의 호응을 보는 눈도 생겨요. 목적어와 서술어, 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는 눈도 생깁니다. 자, 이 문장 보면요. 이 타이어는 전체를 보면 뛰어난 제품이다. 이 뛰어난 제품이다. 문제 없죠. 그런데 뭔가 느낌 이상하죠. 이 타이어는 그쵸. 제동력을 높였다. 이건 말이 돼요. 제동력을 높이다는 말이 되는데 뭐는 말이 안 됩니까? 소음을 높였다. 이거는 뭐죠? 소음을 높였어요. 좋은 차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음은 뭐 한 거예요? 이 타이어는 소음을 낮춘 거죠. 소음을 낮추고 제동력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뭐가 서술어를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적어서 이 문장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목적어 서술어를 보는 눈도 생겨요. 여러분들 뭐 문법 교재나 이런 데서는 뭐 철수는 학교에 돌아와서 빵과 우유를 마셨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마셨다라는 서술어가 우유는 봤지만 빵을 마시긴 좀 힘들죠. 그렇죠? 뭐 빵을 먹고 빵과 우유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서술어도 같이 봐줘라. 문장이 길어지면 이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안다.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하면서 사실 이 두 강만에 이 문장 표현을 다 끝내려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압축을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주어 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가급적 여기 옆에 메모에 꼭 써두세요. 가급적 부사어 쓰지 마세요. 부사어를 자제해 주세요. 꼭 써두세요. 자, 뭐 대표적인 뭐예요?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굉장히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굉장히 그것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들 있죠. 자, 이런 말들은 뭐냐면 감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글들의 대표적인 글들은 뭐냐면 그 구체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사어나 이런 수식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깔끔하고 예쁘게 쓰려면 부사어 쓰지 마세요. 굉장히 좋았어요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았겠구나 라고 누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문장에 이런 부사어를 남용을 하게 되면 글 전체가 사실 너무 구어적이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추상적이고 약간 유치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사어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라? 호응을 정확히 맞춰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사람은 모름지기, 그쵸? 모름지기라는 부사어가 나왔으면 호응 어떻게 맞춰야 돼요? 욕심을 다스릴 줄, 요거 아니죠. 알아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런 정도 감각은 있죠.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모름지기를 자소서에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고, 또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감정적인, 특히 감정적인 부사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자기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걸 자소서에 쓸 때는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쓰는 순간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은 사실 문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은 글들을 쓰시는 걸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어떤 부사어를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표현들,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가죠. 논리적인 문장을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문법적으로 보면, 그 표면적인 문법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 거 있죠. 그쵸?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커피를 마시라는 건가요?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의도는 뭐였겠어요? 한 잔만 먹어라겠죠? 커피를 한 잔만 먹어라.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구팀은 드디어 탈꼴찌에서 벗어났다. 이 말 진짜 귀엽지 않아요? 탈꼴찌에서 벗어났다는 거 무슨 말인 거야? 꼴찌를 벗어나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럼 꼴찌를 또 했다는 건가? 그쵸? 뭐와 뭐가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역전합비랑 똑같죠? 탈과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꼴찌에서 벗어났다. 뭐 아니면 탈꼴찌에 성공했다. 말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꼴찌에서 벗어났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말 진짜 귀엽잖아요. 그녀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 방범창을 설치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방범창을 설치해서 도둑을 지켜. 이런 식의 의미를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도둑을 안 적어도 되죠?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런 말들 보면 막 급하게 쓰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떤 내용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오류였고 논리적인 표현이 아닌데 깜빡 실수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 기본적인 실수들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표현들은 이런 표현이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의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그럼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오래 보았다는 얘기죠. 너무 오래 봐서 눈이 시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매우 파란하는 거죠. 매우 파란 하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두 가지 중에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문장들 고치는 건 어렵지 않죠? 뭐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았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탁자 위에 어머니의 그림이 놓여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죠? 무려 세 가지로 해석이 되죠. 탁자 위에 하나는 뭐예요? 어머니 소유의 그림이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린 그림. 어머니가 그린 주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의미가 소유, 주체, 대상 세 가지로 다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장들 정확하게 뭐 어머니 소유의 그림이 놓여 있다.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이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써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영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뭐 괜찮기는 한데 보면 어때요? 누가 웃어요? 이것도 점심 이런 표현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막 들어오는 영수한테 웃으시면서 영수야 콩나물 좀 사와 라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웃는 주체가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영수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아버지께서 영수야 콩나물 좀 사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다라는 말이 아버지한테 걸릴 수도 있고 영수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장은 사실 뭐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뭐 찍으면 돼요? 쉼표 찍으면 되죠. 자, 아버지가 웃으세요. 그러면 어디에다 찍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쉼표를 딱 찍어주면 아버지가 웃으신다. 아버지께서 웃으신다라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거 다 선생님이 가져온 것들은 실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문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능 공부에서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 표현 같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자기가 글을 쓸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친구끼리의 상호 첨삭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다음으로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장 표현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죠. 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가령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막 이렇게 뛰게 됐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걸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이제 사장님이 야 마침 얼음이 없네. 야 얼음 없음이라고 좀 써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얼음 없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좀 느낌이 그닥 좋진 않겠죠. 확실하게 뭐가 틀리니까. 띄어쓰기 맞춤법이 틀리니까. 맞춤법이 확실히 틀리니까. 그쵸?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뭔가 맞춤법이 틀렸을 때 뭔가 이 글에서 갖게 되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뭐 선생님들도 가끔 이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글 보다 선생님 이거 뭐 띄어쓰기 맞춤법 좀 안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지? 이제 우리 그 한글 워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리면 빨간 줄이 나오잖아. 이거 빨간 줄 없었는데 이게 왜 틀려요? 그러면 또 제가 가서 일일이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 워드 프로그램이 잡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 단어로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둘 다 맞는 말인데 얘가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것까지는 잡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소서 첨삭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가장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거 3가지.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국어 선생님이 아니면 잘 찾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맞춤법 헷갈리면 다른 말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해보세요. 그는 부지런 함으로가 맞을까요? 함으로가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이런 거는 절대로 뭐가 잡아내지 못해요. 컴퓨터가 못 잡아낸다고요. 뭐겠습니까? 앞에 거는 자, 함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앞뒤 문장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함으로를 쓰고요. 함으로를 쓸 때는 앞뒤 문장 관계가 어떤 수단의 의미가 있을 때 함으로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생각하려면 함으로 뒤에는 자, 서랑 써가 있죠. 서는 자격이고 써는 수단 도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으로 뒤에는 써가 붙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에는 써가 못 붙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함으로 뭐가 맞아요? 문장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게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겠죠. 문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개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인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말로 바꾸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 든지 던지나 함으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의미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다른 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쵸? 일을 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쓸 때 이런 말들은 항상 조심해서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소서 첨삭할 때 정말 많이 보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게 그러면 선생님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겠죠. 실제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많게는 뭐 몇백 개의 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틀리는 그 맞춤법의 오류가 비슷비슷해요. 아까처럼 뭐 얼음 없음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면 이 학생도 이게 틀린 거야? 그렇네? 뭐 이렇게 좀 좋진 않